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 잡고 경제학 공부하는 날입니다. 정승일의 경제학.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또 안녕하십니까. 뵙겠습니다. 그 박사님 댁이 북한산 자락이시죠? 네, 그 향로봉, 형제봉, 아, 그쵸. 수리봉인가 그 뒤쪽. 그러니까 저는 네. 잘은 모르겠고 네. 봉우리 이름으로 말해봐요. 정두환 전 불광- 의원이 지금 사망한 변사체로 발견된 지점이 예, 지금 신문 보니까 홍은동 뒤에 있는 그 공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네, 그 녹본역 있죠. 네네, 녹본역에서 바로 옆에 네.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저. 옛날에 살았던 구기동 빌라 아니 구기동 말고 홍은동. 홍은동이요. 네, 아, 홍제동네 거리에서 녹본역으로 가다가 거기 예. 양쪽에 그 그럼 아주 봉우리 시내에서 있거든요. 가까운 데네요. 가깝죠. 예. 어. 거기 그 산에 가는 사람들이 동네 뒷산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 뭐 발견됐다고 신문에 나오나요? 어허. 하하. 어제 제가 퇴근길에도 이 사람 나오는, 정 전 의원 나오는 방송을 듣고 이 사람은 참 두꺼비처럼 말도 별로 뚜옥뚜옥 하면서 한마디씩 웃기게 잘한다, 재밌다, 그런 소리를 생각을 했는데. 촌철살인 괜찮은 얘기를 많이 비교적, 했으니까 예, 예. 뭐 보수적이긴 예, 하지만 보수 쪽에서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좀 합리적인 편이고, 네. 예, 가끔 귀담아 들을 소리도 하고. 네. 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분이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이제 이 70년대 말에 대학을 예, 다니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7, 6학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그분이 아마 대학 다닐 때도 약간 언더서클 비슷한데 아마 저 유시민 그분이랑 같은 그 지하 서클 아마 그쪽. 아, 학생 운동을 좀 하긴 했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유시민 뭐 그분 뭐 출마할 거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막 자꾸 얘기하고 아, 개인적으로 아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뭔가 운동권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아는 척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나마 좀 건전보수가 된 게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이제 민주화 운동 세례를 좀 받으셔서 고민을 좀 하고 예, 이래서. 그 정도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 꼴통 보수들보다 훨씬 나은 그분인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아까운 인물이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글쎄요, 진짜. 한국 정치로 봐서는 그래도 괜찮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렇죠. 몇 되지 않는 네. 보수 쪽에 건강한 보수라고 할까? 네. 뭐 굳이. 뭐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이렇게 터놓고 그냥 예, 예.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학교 때는 이념 서클에서 좀 공부도 하고 그랬군요. 그 뒤로 이제 행정고시 시험 봐가지고 관료 생활을 좀 하다가 관료 정치 생활을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한 꽤 것 오래 같아요. 했죠. 네. 네. 국장을 마치고 실장급에서 그만뒀으니까 최소한 행정고시 들어가서 사무관으로 입직하더라도 국장 말년까지 가려면 한 최소한 20년? 18년 가까이. 한 20년은 한 것 네, 같은데요. 거의 네. 20년 했죠. 네. 네.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어제 대통령이 이른바 수보회의라고 부르는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과 하는 연석회의 석상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또는 무역 공격 조치에 대한 세 번째 언급이 있었습니다. 뭐 요지를 한마디로만 줄이자면 일본은 결국 계속 이렇게 가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네. 이성적인 것을 회복하기 바란다. 뭐 이런 요지였는데 그 자체의 톤도 톤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발은 꽤 뜯어볼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SK 하이닉스에서 전무로 마감을 하고 뭐 이분은 뭐 반도체 엔지니어에서는 아주 탁월한 그리고 뭐 몇 되지 않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노화욱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라는 모임의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적장인 일본의 아베가 준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 할 때다라는 요지로 인터뷰 겸 글도 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을 듯합니다. 네. 특히 평소에 그동안 쭉 산업을 밑바탕으로 한 재벌 개혁이나 경제 개혁 그리고 경제 민주화 국민 소득 이런 문제를 줄곧 설파해 오신 정 박사님이 계속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네. 오늘은 그 어제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발언을 가지고 요즘 네. 국면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네.
뭐 저는 먼저 시작을 하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저께 수보회의에 이제 발언한 게 이제 작심하고 발언한 거잖아요. 예. 일단 비공개 회의 하기 전에 네. 공개하면서 발언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측면들을 그 구석구석 다 짚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강제징용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판결 그리고 작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여러 가지 뭔가 일본 정부랑 대화하고 뭔가 이 문제를 약간 난관에 봉착한 거니까 예.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일본의 아베 정부가 계속 외면한 거. 그리고 외면하다가 이제 거기도 나오지만은 뭐 이 갑자기 말하자면 미리 예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그냥 2주 전에 지금 발표한 거 말하자면 뒤통수를 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지금도 이제 문 대통령 그 표현에 따르면은 일본의 의도가 뭐냐 도대체. 음흠. 당신들이 원하는 게 그럼 그 강제징용 그 문제냐. 강제징용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굳이 뭐 이렇게 경제보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도. 예. 더군다나 한국 경제 치명타를 입힐 작정을 하고 하필이면은 수출 규모가 거의 1년에 150억 달러가 넘는 반도체를 거느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아파할 대목을 정확히 타격한 거잖아요. 네. 딱 집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로 간에 이제 사이가 뭐 부부 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뭐 한일 간의 관계가 부부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가까운 이웃이니까 예, 그리고 예.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뭐 사실 인종적으로 뭐 이렇게 다른 인종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DNA도 한국 사람이랑 제일 비슷한 사람들이고 일본어도 사실 우리말이랑 굉장히 비슷한 문법 그렇죠.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일본의 그 신도라고 하는 그 종교도 옛날 고구려 때 그 이 삼신할머니 그 신앙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과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으로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 나라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절친하게 지나면서 서로 공동 번영을 해도 모자라는 나라들인데 예. 이렇게 그냥 뭐 죽고 살고 뭐 그냥 뭐 임진왜란 침략당했죠. 그다음에 또 일본이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거의 뭐 50년간 그 식민지 통치했죠. 그 과정에서 그냥 또 가볍게도 안 하고 말하자면 뭐 네덜란드라든가 영국이 동남아시아를 지배한 것보다 더 가혹하고 정말 잔인하게 말살 정책을 했으니까. 잔인하게 정말 사무라이 방식으로 막 통치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저는 무슨 일시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갖고 있는 그 감정을 지나친 반일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게 지나친 거냐. 과연 입장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봐라. 우리나라가 일본을 50년간 지배하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했으면 무단 통치를 네. 했으면 헌병 통치를 했으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이라도 놔두겠냐. 아마 지금도 끝까지 증오하고 있을 거다. 게다가 또 일본 경제의 부흥이 우리 한국 전쟁 때 어마어마하게 일어섰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일본이 사실 결정적으로 도움받았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이제 어저께 이제 그 대통령이 한 그 발언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본과 우리가 뭐 계속해서 과거사 문제 때문에 예. 원수처럼 지내면서 뭐 서로의 이 경제를 뭔가 발목 잡는 것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 근데 우리가 피하고 싶다라고 일본한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7월 초에 그 일본 도쿄에서 열린 G20 회담에서 대통령이 아베 그분한테 가서 뭔가 인사하려고 해도 피한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우리하고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참석 정상들하고는 차라도 한 잔 마셨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랑 연관돼갖고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 이제 못 짚고 넘어간 건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특히 진보 쪽에서도 예. 우리나라 사회의 그 반일 감정이 지나치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일본이 저렇게 공격하는 거에 빌미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 경향신문의 이대근 논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거를 썼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나시겠지만은 몇 달 전에는 그 최장직 교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관제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그 발언을 하셨어요. 관제 민족주의. 관제 민족주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남북 문제 그리고 평화, 남북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민족 감정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게 관제 민족주의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은 조금 용어상 동의하기가 좀 힘든 점도 있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민족주의까지 괜찮은데 관제민족주의라는 관제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집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제라는 거니까. 일부러 이렇게 막 부추겨서 그걸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북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려 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정부 수립 100주년 네, 그런 거. 올해가 그랬으니까 올해 임시정부 수립 뭐 100주년 네. 기념하면서 3.1절 행사도 굉장히 크게 하시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런 뿌리를 거를 전부 다 찾아가는 거를 꼭 관제 민족주의라고 폄하를 해야 하나? 저는 싶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회 요즘 뭐 길지 않게 잠깐만 지적을 하자면은 예. 사실은 최장식 교수님으로 대표되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 일각에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 일종의 그 자유주의를 가지고서 자유주의도 사실 민주주의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민주당 이런 네. 데가 뭐 대표적인 그렇죠. 미국에서는 리버럴리즘을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밀턴 프리드만들 같은 그 신자유주의자들도 아하. 본인들을 자유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래요. 사실은 자유주의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미국식 자유주의, 미국 민주당적인 얘기도 할 테고 예. 또 한편에서는 뉴라이트들이 본인들을 자유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 뉴라이트가 자기들의 사상적 기반은 자유주의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거기 뭐 아담 스미스, 뭐 밀턴 프리드만. 그 뉴라이트들이요? 그렇죠. 저는 여기 한국의 뉴라이트를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한국의 뉴라이트가 가장 신봉하는 사상가가 아담 스미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진보를 얘기를 하면서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분들이 가장 신봉하는 사람도 아담 스미스예요. 재밌죠. 같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네. 같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밀턴 프리드만이 신자유주의의 그 원조인데, 예. 그리고 하이에크란 사상가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 양반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담 스미스예요. 근데- 국부론 썼던.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진보적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이 가장 신봉하는 사람이 또 아담 스미스예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사상적 갈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나라 진보는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예. 아담 스미스로부터 모든 걸 다 이끌어내려고 그래요. 음흠. 진보적인 그 사상. 그러면서 아담 스미스의 정신에 따라서 뭔가 시장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재벌은 타도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아담 스미스의 사상이 구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뭐 우리나라 진보 쪽에 있는 경제학들 중에 상당히 많죠. 최초로 받았던 경제학개론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이죠. 뭐 우리 장하린 선생이랑 저랑 항상 얘기하지만은 박정희에 대한 그 증오가 지나치다 보니까 박정희는 시장 경제 내지는 아담 스미스의 원리대로 경제를 하지 않고 국가 기획 주도 국가 계획 뭐 그다음 경제 기획은 계획 경제, 경제 네. 개발 5개년 계획, 정부 주도, 시장 주도가 아니라 정부 주도 이런 걸 하다 그런 보니까 점에서는 케인스와 좀 닮아 있거나 그렇죠. 맞닿는 뭔가 거 국가가 개입하고 이러는 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케인즈라든가 뭔가 뭐 아니면 제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뭔가 스탈린하고도 가깝고 그다음에 일본 파시스트 예. 1930년대 파시스트 이쪽하고도 가깝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그 박정희를 치료하다 보니까 박정희와 반대되는 게 이제 뭔가 시장 경제니까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주도. 아, 그러면 아담 스미스네? 그럼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를 신봉을 해야 되네?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게 이 아담 스미스가 뭔가 진보의 경제학 교리처럼 돼버리고. 이퀄 하다 보니까 이상한 도식으로 그렇죠. 가버리는 거군요. 네. 아무튼 하여튼 뭐 이런 게 예.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이게 뭐 또 너무 긴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예. 본류로 다시 돌아와서. 본류로 돌아가면은 하여튼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얘기하신 거에서 하여튼 그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이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이대근 선생님이랑 뭐 최장기 교수님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 뭐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재벌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희가 지금 거의 아니 이재용 그 부회장인가요? 예. 지금 그 삼성 바이오 때문에 예. 거의 지금 그 검찰의 수사가 거의 뭐 거의 턱밑까지 턱밑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재용 그 부회장이 지금 일본에 날아가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왔어요. 최근에. 어저께 돌아왔죠. 네. 뭐 그저께 돌아왔죠. 네. 근데 그저께 그걸 밤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이재용 저 양반이 이제 뭔가 진짜로 삼성전자가 일본의 그 납품업체들로부터 공급 못 받으면 큰일 나니까 저 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 것도 하나 있을 거고 예.
두 번째는 왜 하필이면 이재용 부회장이 혼자 직접 갔을까? 그러게, 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뭐 다른 사람들 그거 훨씬 더 잘 아는 전문가들이 가면 되는데 네. 본인이 간 거를 저는 또 언론에 약간 홍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분이 아마 좀 일종의 정치적인 쇼도 하는 것 같다. 내가 위기를 당하여 맨몸으로 뛴다. 그렇죠. 내가 이 그룹의 총수고 음. 내가 없으면 이 그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언론이 또 다 받아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크게 썼죠. 그렇죠. 일종의 영웅. 그리고 회담 결과, 아니, 방일 성과도 아직 하나 보따리도 안 풀었는데 다들 추측 기사를 뭐라고 그렇죠. 쓰냐면 당분간 쓸 물량은 확보한 듯이야. 그렇죠. 그걸 누가 봤나? 근데 이런 게 핵심인데 저는 이게 지금 이 재벌개혁이랑 연결돼가지고 예. 이게 제가 생각에는 이 최장집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정치학만이 아니라 경제학자들도 많은데 예. 그분들이 보기에는 일본이랑 너무 싸우지 말고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이 개혁, 국내 경제 개혁 여기에다 우리가 더 신경을 더 많이 씁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과 너무 붙으면 안 되니까 음흠. 우리가 좀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 강경하게 나서지 말고 조금 이게 타협하는 식으로 합시다. 예. 이런 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예. 많아요. 제가 여기저기 회의를 가봐도 예.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중장기적으로 뭐 반도체 관련 소재와 장비를 국산화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국제분업이라는 게 있는 거고 어차피 품질 좋고 가격 싸우면은 국제적으로 그냥 다른 나라에 사오는 게 당연한데 따라서 한국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일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예.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뭐 타협할 거 타협하고 예. 그러면서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우리가 수입을 해옵시다. 라고 하면서 저같이 이제 뭐 약간 좀 강경하게 예. 자존심 같은 거 좀 굽히지 말고 음.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부품 소재를 국산하자라는 얘기를 너무 지나친 얘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 중에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 제가 본 게 다 그런 데니까. 예. 그런데 들어가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한 20-30%입니까? 아니면 40-50%에 육박한다?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볼 때 거의 절반 정도. 반숟가량이 이게 진보 정부라고는 문재인 정부의 위원회 민간 전문가들 이 정도고 위촉된 사람들만 아니라 사실은 경제 관련 공무원이었다가 지금은 민간인 사람들도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반이 넘고요.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수고하세 얘기해서 얘기한 거는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분들의 얘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일본에 대해서 일본과 너무 원수처럼 지내지 않고 되도록이면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 사태를 좀 넘어가면 좋겠고 그렇지만은 일본이 양보하지 않는다면은 일본이 양보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지금 강제징용 문제 이 문제만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그 뭐 배상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모르지만은 이제 와서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양보안을 얘기를 했는데 일본 정부가 다 거부를 해버린 상태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일본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거의 뭐 굴욕적인 그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제 생각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최장집 교수님이라든가 이대근 선생님 같은 얘기가 설사 옳다고 하더라도 그럼 어떡하라는 건지 지금. 우리가 일본의 아베 정부의 요구를 그냥 들면서 그 2012년 판결 그다음에 작년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한국 정부가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건지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감정이라 또 얘기할 텐데 용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국제 인권의 원칙에도 어긋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등학생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대법원 이번에 그 최종적으로 난 판결문입니다. 총 페이지 49페이지인데 너무 두꺼워서 제가 따로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앞에 중요한 거하고 뒤에 선고 주문 이유에 이제 뭐 대법관 김명수 등등등 이게 쭉 있어요. 보면
청구권 협정,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이의 문맥, 청구권 협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권 협정의 문헌에 나타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할 경우 청구권 협정에서 말하는 청구권에 강제 동원 위자료 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1965년에 우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모든 건 그때 다 주고받는 걸로 하고 계산은 끝낸다. 이게 대원칙이었지 않습니까? 네. 개인들의 청구권은 그때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는 게 지금 핵심 핵심이죠. 요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러이러함으로 거론된 징용자를 데려다가 일본은 그걸 징용공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네. 그 공 노동자라 이거죠. 예, 정식으로 예, 예. 고용한. 공인할 때 공짜. 그 기업들에게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것을 일본에서는 1965년에 끝난 얘기를 두고두고 되짚어 꺼내는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지금 네. 아베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제 대통령의 공식 답변이 어제 수보 회의에서 정식으로 우리의 자세를 언명한 거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거는 대단히-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거는 무슨 민족주의도 아니고 뭐 과잉 뭐 민족식의 뭐 감정도 아니고 인권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진보와 민주주의를 얘기를 한다면은 적어도 인권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게 지금 한일 간에 현안이 됐다고 해서 우리 대법원에게 이 판결을 재고해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절차에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완전히 그러면 한국 보고 삼류 국가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네. 혼자서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버리는 무슨 제정 러시아 시대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문제 제기는 일본이 이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저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알면서도 저런 그 일본이 과잉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 일본의 의도가 뭐냐? 정말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냐?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가 지금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계속. 예. 처음에는 맞아요. 강제징용 얘기를 하다가 하다가 갑자기 엉뚱하게 정말 무슨 뭐 북한으로 무슨 뭐 전략 물자가 이슈될 때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뭔가 이거는 속셈이 다른 데 있다고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혹시 말이에요, 박사님. 지금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아베 내각, 아베를 위시한 강경파 정치인 그룹과 일본 경산성이나 이런 데 실무 테크노크라트 관료들 사이에 처음에 뭔가 확실하게 플랜을 딱 짜서 입을 맞추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시작한 게 아니라 조금 우왕좌왕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예. 제가 뭐 일본 정치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예. 어쨌든 그 아베 수상이 얘기하는 게 이제 뭐 다들 신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베 수상 혼자 그런 표현과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일본의 뭐 뉴스 방송이라든가 뭐 신문 보도에는 그런 비슷한 것들이 이미 만연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마치 우리나라 나경원이라든가 이런 뭐 대한애국당 이런 사람들이 언뜻 어떤 그 뱉는 말들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들끼리는 그게 일상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베 이 양반도 그러니까 똑같은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우리들은 그냥 맨날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예. 북한으로 넘어간 거, 그 우리끼리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예. 왜 그게 이상해?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가짜뉴스에 근거한 얘기들인데 그렇죠, 나경원 그렇죠. 그냥 막 가짜뉴스 그거 믿고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빌미를 줬던 게 조선일보의 네, 의도적인 왜곡된 뉴스. 그렇죠. 그런 그걸 거를 그냥 일본 후지 TV가 받아서 보도했고 네. 그걸 근거로 지금 봐라 한국은 전략물자 관리를 이렇게 못하고 있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나라라면은 예. 그런 가짜 뉴스에 근거해가지고 일본 수상과 일본의 주요 정치인들이 그런 허튼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지금 나오지도 않잖아요, 일본 정가에서 지금. 근데 뭐 통렬하게 반성할 줄 알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걸 토픽으로 삼아서 얘기도 안 했겠지만 자, 그 노화국 전 SK 하이닉스 전무 네. 이 얘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적 측면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적장인 아베가 준 절호의 기회다. 차라리 지금을 잘 살리자. 저는 뭐 진짜 올바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제조업 르네상스를 대통령께서 표방하신 게 6월 19일이니까 예.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근데 그 발표가 나온 지 한 일주일 만에 그 일본 정부가 지금 이렇게 뭐 한 열흘 뒤에 지금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바람에 이제 뭐 일정 정도는 제조 르네상스라는 게 지금 어디 갔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은 그렇죠. 저도 이제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제조 르네상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그래 봤는데 예. 우리나라 제조업을 앞으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할 때 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장 쉽지 않은 분야가 바로 부품 소재 장비 분야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랑 관련된 그 분야가 가장 어렵다라고 누구나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그 기술적 난이도 때문인가요? 그렇죠. 기술적인 난이도도 있고 하나는 기술적 난이도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이 시장이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몇십 조짜리 시장이 아니라 품목당 기껏해야 몇 천억짜리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본 회사들 그냥 몇 개가 다 세계 시장을 뭐 다 독점하고 있는데 이거 치고 들어가 봐야 시장이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일본 회사랑 싸우는데 앞으로 5년 10년 이익도 안 나올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뭐 계륵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야들이 대부분 다 지금 일본이 한국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그 약점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 분야에 뭔가 정부가 일정 정도 보조금도 주고 그다음에 이 재벌계 대기업들도 열심히 나서게끔 정부가 좀 팔도 좀 비틀어 버리고 아니 그 돈 많이 쌓아놨잖아요. 삼성이고 하이닉스고 LG전자고 네. 사내 유보금이 뭐 몇 조, 몇십 조래매요. 그런데 그 말씀 맞는데 제가 지금 그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을 팔을 비틀자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팔을 정부가 비틀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아야 하겠죠. 뭐, 그게 이제 경제학자들은 뭐라 하냐면은 왜 정부가 시장 논리에 개입을 해? 음, 왜 자유기업 원칙을 침해하는 거야? 예. 기업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삼성전자가 뭐 이 반도체 소재와 장비를 국내에서 조달하건 일본에서 조달하건 그거는 기업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 하는 거지. 왜 정부가 이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 왜 정부가 제조 르네상스 같은 쓸데없는 짓 하면서 이런 거 막 강요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제조 르네상스를 하려고 하면은 이 반도체 소재 장비 이런 것들을 국산화해야 되는데 예, 그 중에 관건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되는 건데 스스로 예, 예. 안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아, 근데 이런 일을 닥치면 뒤늦게서 헐레벌떡 움직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제 말이 그겁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절호의 기회를 아베가 지금 만들었다는 그래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여기 이 회장님, 예, 이분 지금 이 말씀하신 거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으세요. 예. 뭐 여기 방송에 좀 뭐 보시면 이제 나이 드신 분인데 이분이 얘기한 거 중에 이제 저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반도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라든가 장비를 뭔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뭐 납품하려고 하더라도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한 뭐 5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품질을 제대로 갖추려면. 예. 근데 이거를 다 했는데 나중에 정작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데가 야 너희들 거 안 받을 거야. 그냥 일본제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정말 꽝인데. 꽝 정도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그 몇백억, 몇천억의 그 투자비, 설비 투자비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시간의 기회 비용까지 다 그렇죠. 따지면 이분들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기 그렇죠. 돈 뭐 사저, 집 팔고 다 해가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사준다? 그럼 이 사람들은 산에 가야 돼요, 정말. 아니, 그래서. 그거를 좀 업무 협약 같은 걸 맺어서 네. 그리고 이 중소기업들이 연구하다 보면 많은 핸디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 네. 맨파워의 어려움, 경제 자금 지원의 어려움. 물론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좀 지원해 준다고는 하지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판로 확보가 돼야 안심하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지. 그렇죠. 가끔 퇴근길에 내가 이걸 쎄빠지게 만들어서 성공한들 누가 사간대니 하는 두려움에 있으면 연구자기업 CEO가 그 일에 몰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더군다나 이제 한 가지만 더 확인하자면은, 예.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SK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삼성 반도체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있고,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반도체의 두 회사가 안 사주면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는 아예. 아예 그냥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왜 그동안 납품업체를 저렇게 뭔가 우리나라 국내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뭐 이렇게 경시하고 약간 등한시하면서 일본에서 납품을 받았냐. 지금처럼 일본이 저렇게 뭔가 이 등칠 뭔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 관한 얘기 요즘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일본이 저런 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예. 지금만이 아니라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약간 보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위험이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약간 있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예. 회사들이 예.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나타나는 배경에도 뭔가 일본이 약간 위험한 것 같으니까 국내 업체에게 뭔가 만들라고 시켰다는 건데 아무튼 제 얘기는 이제 하나 돌아가자면은 왜 그럼 삼성전자는 5년 정도의 시간을 들이면서 뭔가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로부터 조달을 받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납품 업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삼성전자의 구매 담당 임원이에요. 예, 예. 이 구매 담당 임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일종의 갑 중의 갑으로서 이 1차 하청업체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 구매 담당 임원이 스톡 옵션을 받아요. 아, 삼성전자로부터? 그렇죠. 음. 삼성전자 스톡 옵션이라는 건 이제 주식을 받는 거죠.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아시죠? 스톡 옵션이라는 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예. 스톡 옵션을 받으면은 그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스톡 옵션을 받으니까 예. 그래서 주가를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자기가 큰 이익을 얻죠. 그렇죠. 나중에 스톡 옵션을 행사하면 네. 10,000원에 받은 게 10만 원, 20만 원이 돼야 자기는 큰 돈을 만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자기 개인적으로도 예.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 사람한테 스톡 옵션을 준 이유기도 하고 음흠. 주가를 올려야 돼요. 예. 주가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단기적인 스코어를 좋게 하는 거? 그렇죠. 수출,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높이고, 네. 보통 그다음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그렇죠. 그럼 싸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쥐어짜야죠. 쥐어짜야죠. 예. 우리나라 납품업체들 지금 앞으로 5년간은 이익도 안 나. 더군다나 5년간은 품질도 못 맞춰. 납품도 안 돼. 안 돼. 할 이유가 없죠. 음. 가장 가격도 괜찮고 품질도 좋은 해외 업체. 일본이야 뭐 상관 있어. 일본 업체 그냥 가져오는 거죠. 우선 빼먹기에는 꽃감이 달더라고. 그렇죠. 그냥 우리 거를 좀 힘들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키움으로써 혹시 일본이 횡포를 부리더라도 우리가 바로 백업할 수 있는 이거를 갖추느니 보다는 내 임기 때에 확실히 스코어를 올려두자. 네. 그러려면은 빨리빨리 조달하고 비교적 싸고 물건 좋테니 국산 협력사 만드는 것은 내 다음 후임이 알아서 그렇죠. 하든지 하고 나는 우선 이거 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계속 좋은 시절에 미루다가 이 끝급수를 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뭐 제가 주식 투자를 안 해서 요즘에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이 주식을 분할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500원짜리로 500원 원래 네. 5,000원이었는데 500원 분할했지 네. 않습니까? 그 전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주가 관리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예. 거의 뭐 5,000원 액면가 5,000원인데 실제로는 뭐 거의 막 200만 원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그 삼성전자는 왜 그렇게 그러면 주가를 높이는데 그런 길을 쓰느냐? 이유는 어렵지가 않죠. 왜냐? 아시는 것처럼 이건희 일가는 쥐꼬리만한 지분밖에 안 갖고 있어요. 예. 대부분의 주식은 펀드들이 갖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국내 펀드보다는 해외 펀드가 더 네, 많아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들어오는 펀드들이 많죠. 예. 주가를 올려야지 펀드들이 좋아하겠죠. 예. 근데 만약에 주가 관리에 신경을 안 쓴다. 주가 관리에 신경 안 쓴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 뭐 사오는 게 아니라 국내 납품업체들을 1차적으로 관심을 준다. 주가가 내려갈 텐데. 그럼 월가 있는 펀드들이 쟤들 뭐 하는 거야, 쟤들? 이라고 할 거고. 두 번째로 그게 좀 더 나가면은 싸게 만들 수 있는데 왜 네, 저짓하고 왜 있어? 저짓하고 있어? 실제로 우리나라 회사의 이사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회사 이사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니면은 회사 이사회 전에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나와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한국에서 납품받느라고 지금 뻘짓하고 있으면서 주가가 떨어졌다.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올라가요. 그럼 이제 뭐 보통 IR이라고 그러죠. 예, 뭐 기업 그러니까 설명회? IR 그러니까 뭐 투자자와의 관계 예. 이런 거를 할 때마다 그럼 삼성전자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왜 뻘짓하냐고.
당장 돈 벌 생각이나 하고 있지. 무슨 애국이냐고. 누가 무슨 애국 타령하고 있냐고. 아시는 것처럼 이병철 회장 시절에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의 이 사시가 예. 국시처럼 사업 보국이었어요. 오, 보국이란 말을 썼어요. 예. 나라에 보답하자. 사업 보국이라는 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미쓰비시중공업이라든가 이게 다 그런 식이었어요. 말하자면 국가주의예요. 사업이라는 거는 돈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전시의 총동원 체제를 연상시키는 말이군요. 그렇죠. 애국주의적인 그런 단어인데, 근데 우리가 재벌이 자기 이익, 자기 패밀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나쁜 놈들인데, 근데 여기 사실 사업 보국이라는 말을 딱 있다 하면은 이건 좀 괜찮죠. 말만 그렇게 써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부터 80년대 말 우리가 얘기하는 군사독재 시절에 정부가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와줄 때 뭘 원했겠어요? 니들 비즈니스 잘해가지고 너희들만 이익 보는 게 아니라 국가의 기술 발전,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들은 사업 보고를 하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민주화 운동하는 분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최장기 교수님부터 자유주의부터 민주화가 시작이 되면서 사업 보고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아담 스미스 원리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공동체를 위한 선은 저절로 만들어진다. 이게 아담 스미스의 철학이에요. 그 사람 너무 낙관적인 사람 아닙니까? 낙관적이었죠. 성선설을 지나치게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비판하는 거죠. 당신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그 자본주의가 만들었더니 누구나가 다 이익을 추구했더니 결국은 엄청난 착취가 진행이 되고 자연이 파괴되더라. 이게 마르크스 이론이고요. 근데 이제 아담 스미스의 후계자인 밀턴 프리드만이라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자연이 파괴되고 뭐 인간이 착취당하는 게 아니라 서로 평등하게 임금계약을 맺는 거다. 계약이다. 그렇죠. 자유계약이다. 지난 2주 전에 그 나경원 이 양반이 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없애자라고 하면서 그 근로기준법 같은 것이 뭔가 노동시장에서 자유계약주의 원칙을 파기했다. 그 시대가 갔다 뭐 이런 소리. 19세기에는 근로기준법이 없었거든요. 유럽에도. 19세기 자본주의로 돌아가자라고 나경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 아담 스미스의 철학이에요. 노동시장에 누구나가 다 평등하게 업주나 뭐 날품팔이나 다 평등하다라는 게 아담 스미스의 주장인데 서양경제사 1장에 한 2페이지만 읽었나 앞에? 이런 얘기 안 읽으셨어요? 아니 나경원 씨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 뭐 그 주변에 뭐 이병태리 뭐 해가지고 뭐 뉴라이트 경제학자들이 워낙 세뇌를 시키니까 그렇게 또 희생됐겠죠. 하여튼 뭐 얘기를 하자면 하여튼 그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희 회장이라든가 이재용 일가가 쥐꼬리만한 지분밖에 없고 이 펀드들이 많이 갔다 보니까 그럼 펀드들의 요구를 듣지 않잖아요. 주가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엘리엇 같은 그런 기업 사냥 펀드가 활개를 칠 때 주주총회에서 그럼 당연히 엘리엇이 이기고 그리고 이건희 회장 일가는 지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은 주주자본주의 방향, 주주민주주의 방향의 재벌 개혁을 여태까지 한 결과 펀드들의 영향이 계속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영향하에서 스톡옵션이 도입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다 좋죠. 월가 펀드도 다 좋고 우리나라 적립식 펀드 가입하고 있는 직장인들 다 좋고 이건희 일가도 좋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재벌 좋고 투자자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에서 이 납품 기업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그 약속 5년 뒤 납품 약속 이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주가가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버블. 버블이죠. 터지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어느 순간 유지가 되는 거고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신규 투자를 할 때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뭐 투자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유상감자라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무슨 생산적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돈 놓고 돈 못 굽는 시장밖에 안 최초의 된다는 거예요. 기능인 무슨 기업이 자본 조달하는 창구라고 하는데 그건 유상증자를 할 때나 그렇죠. 되는 것이지.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면 또 뭐 주가가 빠지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나저나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식시장이라는 게 왜 존재하느냐 도대체. 생산적 기능이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케인즈 같은 경제학자들이 1930년대 대공황을 보면서 예. 케인즈가 이 캠브리 대학 교수였는데 예. 캠브리 대학도 오늘날 미국의 하버드 대학처럼 그 대학 졸업자들이 그 이 기부금을 많이 받았어요. 예. 몇십억 달러씩 받았는데 그거를 그럼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투자 총책임자가 케인즈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케인즈 자신이 예. 주식시장 전문가예요. 아. 이 사람이 이제 쓴 글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은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일종의 주식시장이 발전하게 되면은 경제는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하. 주식시장이라는 게 우선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케인즈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지노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카지노는 투기판이잖아요. 예. 말하자면 화투판이죠. 예. 주식시장이 발전하면은 말하자면 아. 주주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그 경제는 일종의 생산적인 투자 같은 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돈 넣고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카지노가 그냥 세상 온 일종의 우리나라 증권시장 전체가 다 예. 월가 전체가 일종의 카지노판이 돼서 그냥 쏙쏙 빼먹기만 한다는 거죠. 본질을 1930, 40년대에 이미 갈파를 해버렸네요. 네. 그래서 케인즈가 전쟁 끝날 무렵에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정부의 그 경제 자문이었거든요. 예. 케인즈가 직접 영국 그 정부를 대표해서 미국 정부랑 전승국 입장에서 만들어낸 그 시스템이 이른바 그 이 가트 시스템, 그 다음에 IMF, 그 다음에 월드뱅크,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증권시장의 투기성을 굉장히 억누르는 온갖 증권제도, 금융제도 같은 것들을 케인즈가 혼자 한 건 아니고 그 당시 루즈벨트 정부 여기랑 같이 해가지고 이런 금융제도와 자본시장제도를 케인즈의 동시대인들이 만들어냈는데 이게 1970년대 말까지 지속되다가 이거를 뒤집어 버린 게 바로 마가렛 대처와 레이건인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을 이 뒤집어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를 예.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에 본격적으로 이게 들어오면서 예. 이게 한국에서는 민주화랑 연관이 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는 곧 동시에 주주자본주의, 주주민주주의랑 연관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이 뭔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들을 케인지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금융시장 얘기만 딱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반 케인지예요. 오히려 밀턴 프리드만 얘기해서. 그런 가치관의 전도 현상을 그 본인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는 분들이에요. 상당수분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이 케인지안, 오리지널 케인지가 있고 여기 뭐 뉴 케인지안도 있고 뭐 포스트 케인지안도 있고 그런데 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케인즈는 뭐 제가 볼 때는 오리지널 케인즈가 아니라 예. 그 중에 이제 또 그냥 케인즈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상당히 저는 보수적인 해석이 아닌가. 그거를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특히 진보 쪽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과거 시스템을 재벌을 깨버리고 박정희 시스템을 깬다는 그런 명문화에서 진보적인 것처럼 저는 착각 내지는 뭔가 너무 과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경제학계에서도 좀 글쎄요, 내부에서 그게 가르마가 잘 타질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 내부에 정말 기타 넘는 걸 통해서 가릴 건 가리고 계보도 좀 반드시 해놔야지 이 바다를 건너오면서 뭐가 확 바뀌어버리니까 우리 같은 수용자 또는 그 사람들의 2차 저작물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고. 그거랑 연관되는 게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미국의 그 힐러리 그분이 3년 전에 대선 나갔을 때 네. 떨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월가의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뭐 돈을 받았다라는 그런 뭔가 불법적인 뭐 부패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힐러리와 그리고 클린턴 그다음 오바마 정부가 월가랑 굉장히 친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뭐 책에도 많고 뭐 논문에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뭐 이 미국의 지금 그 트럼프가 좀 더 월가랑 덜 가깝다라는 얘기도 많은데 예. 문제는 이제 이게 미국 리버럴 아닙니까? 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그 뉴딜, 예. 그게 이제 케인즈 경제학이랑 결합이 돼 있는데 그 리버럴과 네. 1990년대 미국의 클린턴, 힐러리, 그 다음에 오바마 정부의 이 리버럴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리버럴, 음. 1990년대 리버럴이 한국에 들어왔고, 그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다음에 한국의 진보 쪽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경제학으로 들어왔고, 예. 미국에 유학 가 있는 갔던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그 경제학을 진보적 경제학으로 한국을 갖고 들어왔고, 그게 세계화 뭐 이런 거였나요? 세계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IMF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거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야지만이 한국 경제 보약이라고 다 주장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 그림자나 어둠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예. 전부 다 보약이라고 생각했죠. 그림자지만은 좀 있으면 해가 뜰 거다. 아.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면은 이 고비만 영광이 올 넘기면? 거다. 근데 그 고비 넘겨도 전혀 해는 안 뜬 것 같았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뜨지도 않을 해를 뜰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아까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은 그냥 시장 원리를 지키면은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은 시장 원리가 언젠가는 보이지 않게 다 보이지 은혜를 않는 갖다 손에 준다는 의해서 거죠. 다 정비가 된다. 예. 에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일본의 아베 정부는 그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그 이 제국주의, 예. 군국주의, 천황주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 일본이 그 경제학이 별로 발전이 안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건데 특히 이제 이 계량 경제학이라든가 수식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형적인 그 이 미국 이런 경제학이 우리보다도 약해요. 네. 이른바 정통 경제학. 정책률이 굉장히 약해요. 일본은 뭐 슈페터라든가 뭔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서술적인 경제가 더 강하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일본은 이른바 시장주의 경제정책 내지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써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의도적이기도 했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1930년대 박정희가 자랐던 그 예. 청년 시기, 예. 그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으로 들어왔는데 음흠. 그게 일본 군부 파시스트였거든요. 예. 예. 그게 대공황 직후의 세계인데 예. 일본도 나름대로 대공황 이후에 루즈벨트식으로 민주주의를 하는 건 아니라 파쇼적으로 하면서도 경제 국가가 엄청나게 개입을 하죠. 네. 이거를 이제 박정희가 들어온 거예요. 정부 주도형으로. 예. 자, 경제학으로 간 거를 조금 물꼬를 다시 현실적인 걸로 좀 틀겠습니다. 마침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ASD123님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 자금이 이탈해도 괜찮은지, 현재 환율이나 주가는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것이고요. 부연하시기를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일본 자본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부품 소재도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현 국면이 참 걱정됩니다. 지금 이분은 금융과 산업을 두 개를 함께 짚어주신 것 같은데 네. 묶어서 답변을 좀. 일본 자금이 이제 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이제 열흘 전인가 그 최종구 금융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일본 자금 지금 뭐 어디 보도에 보면은 64조 원 정도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64조 원 정도면 700억 달러 정도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 이 증권시장이 한 시가총액이 한 1,5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예. 150조 정도. 예. 그러니까 뭐 큰 그 규모이긴 한데. 그렇네요. 근데 모든 자금이 다 뭐 주시장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예. 산업자본. 그렇죠. 뭐 우리나라 은행들이 일본에서 뭐 꾼 돈도 있을 거고 엔화 자금도 있을 거고 이런 건데 최종구 같은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 금융시장 규모에 비해서 큰 돈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일본 자금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데 못 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제가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도 우리나라 지금 은행들이 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그런 외화 자금 뭐 부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일부 뭐 요동은 치겠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일본이 한국 경제를 공격을 할 때 제조업 특히 뭐 반도체 이런 거를 공격을 하지 식품이라든가 오뚜기 뭐 이런데
들어가는 무슨 원료를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봐야 타격도 안 입고 그렇죠. 대체제도 얼마든지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 금융시장의 경우도 저희가 볼 때 굉장히 비슷한데 예. 이 반도체 소재나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일 의존도가 아주 높지만 높지만 신기술을 개발하고 대체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이 몇 달 걸리거나 아니면 몇 년이 걸리는 그렇지. 것들인데 예. 이 은행 간 대출이라든가 국제적인 대출이라든가 일본의 펀드가 빠지고 한국에서 미국의 월가 펀드가 들어오는 거는 거의 뭐 월가 펀드에서 들어오는 거의 하루도 안 걸리죠. 뭐 몇 시간도 안 걸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 들어올 돈은 항상 준비가 되어 그렇죠. 있고. 예. 뭐 약간의 뭐 그냥 금융시장 혼란 이 예, 정도고 예. 그다음에 손바뀜 현상으로 네.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단기적인 혼란이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타격은 주지 한국 못한다.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못 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역시 일본도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어떻게 해야 이놈들을 좀 혼낼까 하고서. 그 다음에 또 저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예. 이게 전염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일본이 자금을 확 빼버렸다. 음흠. 그럼 이게 한국 경제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진다. 예. 그리고 그게 한국이 뭐 이게 여러 가지랑 다 이렇게 신용이니 뭐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어서 대차거래니 이런 거 연결돼 가지고 이게 이 위기가 어디로 퍼질지를 몰라요. 맞으면 상대방 하나 딱 때렸는데 이게 뭐 여기만 아프라고 때렸는데 이게 갑자기 뭐 어디로 갈지도 모르기 예, 때문에 예.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에서 만약에 섣불리 무역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예.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일본도 감당하지 못할 그렇죠. 뭐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IMF라든가 이런 그 국제 기구에서 예. 정식으로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 네. 그런 게 국제기구의 문제 삼는 것, 그걸 일본도 아파하고 두려워합니까? 일본도 어쨌든 뭐 전승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IMF라든가 이런 데서 큰 발언권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과 유럽 간에 뭐 최근에 보도 나왔지만은 IMF 총재를 최근까지 하던 그 리가르든가 하는 그 프랑스 여자분이 예. 유럽 중앙은행 총재로 가면서 신임 IMF 총재를 누구로 할 거냐를 가지고서 지금 실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한 번도 IMF 총재를 유럽 사람이 놓친 적이 없어요. 예. 그 대신에 세계은행 총재는 항상 미국 사람이었는데 예. 이게 뭐냐면은 일본은 배제돼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까지 그냥 금융시장에 관한 한 일본은 저기 메이저에는 못 들어가고 여전히 제조업 강국이지. 기술 강국, 제조업 강국. 아시는 것처럼 독일하고 일본은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은 키웠는데 하지만 금융은 여전히 승전국들이 갖고 있어요. 그 서클 안에 이들은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군요. 네. 자, 이제 슬슬 말씀을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 사실 뭐 1시간 가까이 남짓 해봐야 코끼리 다리 잡는 격이 되긴 쉽습니다. 워낙 지금 파장을 예측하기 힘들고 또 하나는 로우 데이터, 근본 기초 자료 같은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도 못하고 제공받고 있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단편적인 것들만 나오니까 유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이 과정이 짧게 갈 것 같지는 않다. 거기에는 양국 다들 다 인식이 다 동의하고 뭐 제가 읽어보면은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다 동의라고. 심지어 조중동마저도. 네.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그다음에 경제부총리들도 그 라인에서 국회 답변을 하거나 언명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짧게란 얘기는 4, 5개월 정도는 넘고 연내 또는 내년 초까지도 갈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럼 그때까지 지금 뭐 갖고 있는 재고가 석 달치다 넉 달치다 말들은 많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런데 요 몇 개월 이내에 자급자족을 하거나 급히 수입선을 고치는 것도 쉽지 않다면 당분간은 보릿고개를 각오하고 다만 이번에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기회로 삼아서 정부가 마중물이나 세제 지원, 금융 지원 같은 것으로 장은 펼쳐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기업들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디스플레이 같으면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의 백색가전 쪽, 반도체 같으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와 SK 하이닉스 이런 데서 결국은 자기 밥은 자기가 차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건 긴 얘기고요. 예. 당장 그 문제가 과정에 되니까, 정부에서 좀 도와줄 건 도와주되. 네. 그거랑 연관돼서 이제 오늘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예. 불화수소라고 하죠. 예, 예, 뭐 반도체 공정에 애칭가스가 들어가는 뭔가 뭐. 애칭가스를 뭐 일본에서 여태까지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 예. 오늘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국내 한 업체가 예. 중견기업이 그거를 조달하기로 했다. 예. 테스트가 끝나서 이거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 음흠. 그래서 삼성전자가 채택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예. 그 회사가 이제 뭐 후성이라고 하는 그 중견기업이더라고요. 아, 예, 예. 그거랑- 아까 문자 돌던 게 그거였군요. 네. 후성. 저는 예. 그거가 굉장히 시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은 이 후성이라는 기업을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상장 기업이에요. 코스닥 상장 예, 기업이고요. 예.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뭐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겠네요. 예. 이 회사 주식을 사둔 사람들은 막 이제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이게 항상 이게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과의 지금 이 무역 제재 이게 되니까 말하자면은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완성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힘들지만은 일본의 그 타겟이 된 그 소재와 장비 같은 것들을 그동안 생산해왔던 국내 업체들은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런 게 바로 우리나라가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펼치는 게 핵심일 거다. 딴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하려고 할 때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웠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부품과 소재와 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그 산업을 키우는 건데 예. 일본의 공격 때문에 지금 우리가 키울 만한 저게 됐고 더군다나 지금 납품하는 관계가 들어선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반도체가 어쩔 수 없이 이걸 납품받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 예. 뭔가 약간 좀 예. 약간 조금 더 희생을 하면서 예. 자,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회사가 제가 보니까 연 매출이 한 3천억 정도가 되고요. 아, 후성이요? 네, 후성. 꽤 크네요. 그렇죠.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한국 정부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이 창업, 청년 창업, 그다음에 벤처 창업을 너무너무 강조하시는데 예.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기술과 시간의 축적이 좀 돼 있는 회사를 잘 키우는 게 더 빠르고 훨씬 확실하지. 네. 이 후성이라는 기업이 제가 들여보다 보니까 냉장고에 들어간 냉매. 근데 냉장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단열재. 뭐 프라운 가스니 뭐니 네.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미 만드는 회사예요. 아. 지금 얘기가 잘하셨네요. 프레온가스라든가 이런 게 약간 불소랑 연관돼 있는 예. 가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약간 바꿔서 이 불화수소를 만드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 거죠. 유관 원래 공정을 네. 갖고 있던 곳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관련 다각화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이미 존재하고 여기는 기술력도 있고 생산 설비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반도체 소재라든가 장비 같은 것들을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미 대량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을 도와주는 정부 정책은 이명박 때도 없었고 박근혜 때도 없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없었던 거예요. 이 정부, 온통 이 정부에서도 이 없었어요? 정부도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없죠, 당연히. 어. 이런 데 관심 없죠. 그냥 오로지 창업, 벤처. 근데 아시는 것처럼 창업, 벤처 하게 되면 주로 어디로 가느냐? IT 산업, 맞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벤처 그럼 뭐가 생각나니 그러면은 차고에서 젊은 애들 두셋이 모여가지고 막 뚝딱뚝딱 네. 해보다가 운 좋아서 1000분의 1의 확률이 맞아서 성공한 그렇죠. 네. 거라고들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저는 벤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 뭐 그릇된 건 아니고 벤처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있긴 한데 네. 몇 천분의 1의 확률에 다 도전하다 보면 판판이 깨질 텐데.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건데 아니 청년들 20대 중반 청년들이 있는데 네. 무모하게 자꾸 창업하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후성 같은 회사에 취업을 시켜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인력으로 키워서 이분들이 10년, 20년 뒤에 반도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불화수소를 만드는 그 기억, 경험과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창업하는 게 옳은 거지. 축적한 뒤에 그렇죠. 해라. 예.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딴 게 아니고 바로 일본이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일본은요, 아시아에서 벤처 창업과 벤처 캐피탈이 한국보다도 못한 나라예요, 지금도. 예. 일본은 근데 그런 우리처럼 벤처 창업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정말 세계 챔피언급의 불화수소를 만들겠다. 한 우물을 계속 파서
히든 챔피언 컴퍼니가 되고 네. 그 회사에서 숙련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연구하거나 뭐 또 나라 차원의 R&D하고 결합해서 네. 기술을 계속 심화시키고 네. 그럼 필요하면 기업을 하나 만들기도 하거나 이렇단 그렇죠. 말이죠. 그리고 이게 오히려 뭐 1000명의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면은 그 중에 900명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 음흠. 것보다는 반도체 소재와 장비 같은 것들을 이미 만들 역량이 있는 예. 중소 중견 기업들, 제가 볼 땐 중견 기업이에요. 예. 저거 보니 250명 넘어가면 다 중견 기업이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네. 동진 세미캠 이런 뭐 이런 데들이 회사들? 역할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런 회사들을 정부가 지금은 거의 지원이 굉장히 없는 안 편인데 하죠. 정부가 좀 더 지원하는 거, 그게 뭐 돈을 주라는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뭐 소재 연구소, 공공 연구소 같은 것들을 방금 전에 얘기한 그 후성이 울산에 있더라고요. 울산 석유화학 단지에 있는데 울산 석유화학 단지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많이 팔아먹어서 잘 나가다가 최근 몇 년간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석유화학 단지 울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울산 그 석유화학 단지였는데 예. 저는 이런 걸 기회로 해가지고 울산이라든가 여수에 있는 기존의 이 석유화학 회사들, 화학 회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고도화시키고 다각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본의 공격에 대비하는 국산화 같은 것을 이룰 건지, 그러기 위해서도 그 주변에 뭔가 공공 그 소재 연구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했던 거예요, 그동안 정부가. 지금 석유화학 분야가 안 그래도 중복 투자 문제 때문에 제닥 잡아먹기네 뭐 굉장히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뭔가 패러다임을 바꾸려고들 하는데 방향은 잘 못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네. 들었었는데. 이번에 아주 일본이 저 공격을 하니까 방향을 한번 잡게 생긴 예.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후성도 마찬가지고, 후성이라는 회사가 2006년도에 만들어진가 15년 됐는데 그다음에 좀 전에 그 인터뷰에 나온 그 반도체 그 소재 예. 얘기하신 뭐 노학 부분 예. 그분이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도 그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한 20-30년 근무하다 나오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데서 정말로 경력과 축적된 그 기술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이분들이 창업하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소재와 부품과 장비를 제조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이들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여태까지 안 해왔던 거고,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부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영역인데,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죠. 빨리 캐치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서도 예. 일본이 어떤 식으로 부품과 소재와 장비 산업을 키웠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미국 자본주의만 얘기하지 말고. IT니 벤처니 전부 다 미국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 마지막 말이 딱 들어오네요.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전후 몇십 년간 해왔던 것을 부지런히 스터디하자. 네. 그것을 답습이 아니라 적이 어떻게 했고 그걸 보면 우리가 시간을 줄이는 법을 그렇죠. 알아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네. 예. 어쨌거나 그 길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일단 해야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건 뭐 반도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막 아담 스미스가 한 10번 나오고 밀턴 프리드먼이 5번 나오고 아무튼 또 한 번 그 경제학 파노라마 쫙 지나갔고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 아까 제가 잠시 봤는데 지우셨나? 박사님 말씀을 들어도 일본이 일단 허망한 짓을 벌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난 일주일 내내 이것저것 봤는데 일본은 정말 왜 그럴까요? 정말 국제 간 분업 체계를 자기 힘으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을 끊어서 한국을 확실히 타격을 주겠다는 건지, 자기를 맹 추격해오고 있는 한국에다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힘으로써 당분간 기술 격차를 좀 벌려놓겠다는 건지 뭡니까? 제가 볼 때 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기술 기술 격차를 좀 벌여놓겠다. 당분간은 한국이 힘들어할 테니까. 예. 그리고 그것도 한국이 제일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반도체. 네. 자동차와 반도체 고르라면 물론 반도체인데 네. 거기에서 급소를 찌름으로써 잠시 꽝 넘어져 가지고 다시 재기를 준비할 때까지는 꽤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아베
이제 앞으로 일주일 뒤에 그 일본 선거에서 만약에 예. 압승할 수가 있다면은 그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일본의 자위대가 정식 군대로 예. 바뀔 수가 있고, 그러면 재무장, 뭐 이미 무장돼 있지만은 더 큰 무장이 가능하고, 일본이 뭐 스텔스 전투기를 이미 160대를 주문했거든요. 예. 거기다 항공모함도 만약 갖출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아시아에서 중국도 항공모함, 일본도 항공모함, 한국은 항공모함이 없죠? 한국은 그렇죠. 상당히 이제 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쉽지 않아지는 거죠. 저는 일본이 그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차피 닥친 위기고 당하는 끝급수라면 경제적이고 생산적으로 당해야 당하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사님 말씀대로 일본이 어떻게 커왔는지, 일본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지금에 도달했는지를 열심히 한번 일단 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위기는 만들기에 따라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위기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또 항상 열정적인 강의 때문에 시간을 늘 넘기고 쉬는 시간도 안 주시는 그러네요. 한 시간. 정승일 박사님과의 강의는 오늘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른바 일베들 또는 토착 외구들이 하는 망발이라고만도 설명할 수는 도저히 없는, 큰형님 일본이 지금 우리를 혼내는 건 너무 당연하고 우리는 혼날 짓을 해왔다. 우리는 다시 식민지를 겪으면서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명확히 위기를 닥치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팎으로 싸워야 하는 게 무엇보다도 힘든 때입니다. 이럴수록 주변에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말 하나라도 어떻게 꾸려가는지,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여론이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절을 앞으로도 좀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심을 새로 해야겠죠. 7월 16일 이강윤의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